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되는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에게는 형님이 한 명 있어요. 우리 형님이요. 성격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일단 형님은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뉴스를 보다가도 누가 로또가 되었다는 둥, 어느 사업가가 성공하여 자산 가치가 얼마큼 늘었다는 둥, 이런 뉴스도 절대 못 봐요. 왜 그러는지 대충 아시겠죠? 남 잘 되는 이야기는 배 아파해서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형님은 급하게 채널을 돌리곤 해요. 참 신기한 성격이죠? 하지만 고작 이 정도 성격 때문에 제가 사연남녀에 사연을 보낸 건 아닙니다. 뭐 저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또 있어요. 바로 남을 지나치게 업신여기고 딸보는 성격이죠. 흔히들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무언가 잘한다거나 잘한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칭찬도 해주고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남이 10일 잘하면 이를 악물고 그걸 깎아내려서 별것도 아닌 일로 만들죠. 대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일도 꼭 저러더라고요. 남이 듣는 칭찬을 꼭 자신이 듣는 욕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한 일은 마구 부풀려서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곤 합니다. 우리 형님이 대충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네, 맞아요. 남을 깔아뭉개고 반대로 티끌 같은 자신을 높이는 정말 상대하기 싫은 스타일의 사람이 제 형님입니다. 하지만 형님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뒤끝 있는 성격이었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기억해 두었다가 끝까지 복수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자기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도 지 기분 나빴다면 꼭 복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형님 성격을 적었냐 하면요. 형님의 이 성격 때문에 작년에 절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저와 남편도 한동안 정신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형님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결혼하기 전 양가 상견례를 할 때였어요. 결혼 전에 신경 쓸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게 상견례 장소이고요. 10년 전 기억이니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요. 나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식당을 찾아 예약을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남편과 미리 식당들을 찾아가 음식도 맛보며 신경을 썼고요. 그러다가 적당한 한정식집을 찾아 상견례를 진행했죠. 그때 남편의 형,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주버님이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요. 저희 상견례 때 아주버님과 형님도 참석하셨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남편 가족이 도착을 했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형님의 가장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유, 힘들어. 죄송해요. 저희가 좀 늦었죠? 저희가 일찍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헤맸네요. 싸구려 식당이라 그런가? 손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게 상견례는 좀 좋은 호텔에서 하시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지금이야 형님이 저렇게 말하면 저도 지지 않고 받아치긴 하는데요. 그때는 예비 신부잖아요. 무엇보다 저 자리에서 말싸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싸구려 식당이라는 말이 매우 거슬렸지만 일단은 참았죠. 아주버님께서도 그 말이 거슬렸는지 자기 아내인 형님 발을 구두로 툭 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눈치도 없이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아주 나지막히 그러더라고요. 왜 발로 차? 그러자 아주버님이 인상을 쓰며 형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소리가 작아 말은 안 들렸지만 입모양을 보면 대충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어떤 캐릭터인지를요. 그렇게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어려운 자리이니만큼 많이 긴장되었는데 다행이었죠. 신혼집 문제도 저희가 모아둔 돈과 양가 부모님께서 얼마씩 보태주시는 돈으로 구하기로 합의를 모았는데 그때 또 한 번 형님의 이상한 성격이 드러났어요. 뭐예요? 신혼집을 땡땡구에 잡는다고요? 그것도 전세로? 세상에 요즘 누가 결혼할 때 집을 전세로 해요. 그런 거 다 집주인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거하고 하나 다를 거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매매로 해야 시세 차익을 얻죠. 안 그래요? 저희 신혼집도 벌써 결혼 당시보다 시세가 5천이나 올랐는데요. 앉아서 돈 번 거잖아요. 아, 설마 도련님 돈 없으세요? 서울집이 워낙 비싸니. 그럼 대출 받아요. 대출 두고 왜 남 좋은 일을 시켜주려고. 아이 그만해 당신. 어른들이 이미 다 합의하신 일이고 당신이 직접 돈 빌려줘서 집 사줄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내 말은 안타까워서 그렇지. 전셋집 들어가면 그냥 평생 제자리에서 사는 거야. 집값 몰라서 남들 앉아서 돈 벌 때 자기는 더 고지되는 거라니까. 나는 서방님이 고지되는 게 싫어서 그러지. 첫째 그만해라. 누가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만하래도. 시아버지가 엄하게 말하니 그제야 입을 닫더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은 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내내 꽁해 있던 형님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다시금 자기 자랑을 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하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자랑을 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으니 저도 뭔가 불안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손가락을 계속 가만두지 못하니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갔죠. 그때였어요. 단지? 동서, 단지에 관심 있어? 이거 나 결혼할 때 정우 씨가 해준 건데 3kg 다이아야. 동서는 결혼 반지 어떻게 받았어? 다이아? 결국 자기 자랑할 거리를 찾던 형님이 또다시 자기 자랑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쯤에서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형님 반지를 보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형님 손톱에 때가... 그 순간 아주버님이 마시던 물을 뿜고 말했어요. 남편도 제 한방에 속이 시원했는지 크크거리면서 간신히 웃음을 참더군요. 형님은 부끄러웠는지 3캐럿 다이아를 끼고 있던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더군요. 조금 치졸하긴 했지만 그나마 속은 시원했죠. 그 이후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형님의 자기 자랑은 멈추었어요. 입이 대빨 나와 모두 헤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후 형님이 이를 갈며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튼 형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수시로 제게 연락해서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죠. 사실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요. 저희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그러니 주된 자랑거리는 돈자랑이었죠. 형님은 대체 친구도 없는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조카를 비싼 영어 특성화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둥, 이번에 집을 전체 인테리어 한다는 둥, 그렇게 집을 싹 때려 고치더니 또 반년 뒤에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싹 다 하면 좀 살만할까 싶었는데 구축은 뜯어 고쳐도 구축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 애도 키우다 보니 43평도 집이 작더라.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54평으로 옮겨. 동서는 아직 전세인가? 이참에 동서도 나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같이 옮기는 거 어때?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한 거 아깝지 않아요? 요즘 자재값도 많이 올라서 인테리어 비싸던데. 그리고 저희는 돈 없어요. 1년 뒤에 재계약할 때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힘겨워요. 그러게, 월급쟁이들이 힘들지. 사업하는 사람처럼 몇 억씩 턱턱 한 방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쥐꼬리 월급 쪽에서 돈 모으는 게 어렵긴 하지. 아, 형님은 친구 없어요? 나? 친구 많은데, 왜? 그냥 밤낮 없이 저한테만 연락하니까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동서는 나랑 친해지기 싫은 거야? 뭐, 같은 며느리끼리 친해지면 좋죠. 하지만 저렇게 매일 자기 자랑이나 하니 솔직히 지겹더라고요. 대화 주제는 뻔했어요. 3년 전에 바꾼 차가 지겨워 이번에는 외제차로 구입을 했다는 둥. 여름휴가 어디 가냐고 해서 제주도 간다고 하니 자기는 이번에 괌으로 일주일을 간다면서 또 자랑질. 무엇보다 저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저러는 것도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형님에게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하면서 바로 끊어버리곤 했어요. 그러면 또 형님이 집으로 찾아와요. 남편도 제 스트레스를 알기에 형님이 집으로 오면 급히 약속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죠. 딱 1년 알고 지냈는데 형님이 왜 친구가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형님 친구들도 저 성격에 치를 떨며 손절을 친 거겠죠. 아무리 자기 멋으로 사는 세상이라지만 참 형님 성향은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형님이 대차게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남편에게는 형제가 아주버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신우이인데요. 신우이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려요. 몸이 워낙 약하다고 해서 상견례 때는 보지 못하고 결혼식 때 보았는데요. 키는 저보다 약간 작았는데 아주 마른 체형이었고 무엇보다 얼굴이 세상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덩치도 크고 산적처럼 생긴 얼굴이거든요. 아주버님도 남편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에 제 상상 속 신우이는 남편 얼굴에 머리만 긴 여자였죠. 그런데 웬걸요? 연예인해도 될 것처럼 예쁜 사람이더라고요. 목소리내도 얼마나 예쁜지 나긋한 목소리로 저를 언니라고 불러주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신우이가 참 좋았어요. 신혼 초에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암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몸도 약하고 마른 거였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3년 전에 암이 발병했는데 다행히도 치료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신우이 암이 재발하고 만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복막까지 전이가 되어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전이되었다고 하더군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전이된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후 신우이는 2차례 항암을 시도했지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젊은 사람이기에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기를 바랬고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기에 암세포가 더 빨리 번지더군요.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집 베란다에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지수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네. 항암 힘들다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드렸어? 아직 말 못했지. 그래. 당신 힘들겠지만 연락드려. 전화를 끊고 물조리개를 다시 들어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물조리개를 거실로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를 언니라고 불러주던 신우이의 나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수 손뜨개로 제 조끼를 만들어서 생일 선물이라고 제게 주던 신우이가 생각났어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저는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 마음도 이럴진데 남편과 시부모님 마음은 오죽할까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울다가 쓰러지셨어요. 시아버지는 딸 가는 마지막 길 잘 지켜주겠다며 신우이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신우이가 떠난 날이 겨울이었는데 안경을 쓴 시아버지 안경알이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특히나 신우이를 아꼈다고 해요. 신우이도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랐고요. 그런 자기 딸을 먼저 보낸 시부모님 마음을 저는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원통하고 비극적인 자리에서 결국 형님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시댁 친척분들이 모여서 죽은 신우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불쌍해서 어쩌노. 아니 하늘도 무심하게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를. 내 말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해서 그 좋은 대학도 한 번에 들어가더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얼마나 애통해. 아이고. 이렇게 다들 신우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형님이 끼어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가씨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요? 응? 정우처구나. 지수, 그 뭐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요. 서울에 있다고 다 좋은 대학은 아니죠. 아니야, 좋은 대학이라고 했어. 고땡대 나왔잖아. 맞아. 고땡대 경영이라고 했지 아마? 건강하기만 했으면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했을 텐데. 에이, 요즘 다들 취업난인데 서로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난리지. 어느 회사가 신입사원을 모셔가요? 응? 그야 좋은 대학 경영학과 나왔으니. 그리고 그 대학도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니에요. 순 날라리들만 많아서 다들 번갈아 가며 남자만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요. 그래도 저도 고2 때부터 그림 쪽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으면 저는 더 좋은 대학 갔을걸요? 응, 그래. 그리고 아가씨가 예뻐요. 지수 예쁘지. 난 걔가 얼마나 예쁜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작은 어머님, 연예인 실제로 한 번도 못 보셨죠? 에이, 아가씨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죠. 혹시 성형한 건가? 정우 씨한테 물어볼까요? 그만해라. 듣자 아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네. 말 조심해. 어디 그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짓거려? 여기 아줌마 소주 좀 더 줘요. 아이고 더 마시려고? 정우 처가 오니까 화가 나는 걸 어떡해. 네? 제가 왜? 저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건데. 제가 예체능이 아니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그래서요? 형님이 좋은 대학 갈 뻔했던 거랑 아가씨가 좋은 대학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뭐? 순 날라리만 있는 학교라고요? 그럼 형님이 나온 대학은 얼마나 대단한데요? 말이야 바른말로 고땡대가 그렇게 날라리들 많은 좋은 대학 아니면 형님이 나온 학교는 똥통학교 아니에요? 그냥 등록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잖아요. 말이 대학이지. 지방 허허벌판에 건물만 몇 개 있는 학교 아닌가요? 뭐?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똥통학교? 장례식장에서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르신들 앞에서 어디 감히 손윗사람한테. 손윗사람이면 나이값을 하세요. 개념을 처음 알아먹었으면 3일간 입을 다물고 있던가. 죽은 아가씨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 근데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아가씨가 불쌍하기만 해?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다들 사는 거 힘들다고. 그런데 아가씨는 편안한 곳에 갔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왜들 울기만 해? 우리나라 장례식은 이게 문제야. 좀 외국처럼 파티처럼 기쁘게 웃으면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요? 듣자 하니 키가 차네. 뭐 파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자식이 죽었는데 세상 천재야 어느 놈이 웃으면서 기쁘게 차식을 보내노. 응? 민주애미 너는 그게 되니? 너는 민주가 먼저 세상 떠나면 웃고 떠들면서 잔치 열 거냐? 뚫린 입이라고 해도 상황과 참소를 파가면서 떠들거라. 그게 저는... 형님 죽으면 제가 동네 잔치 열게요. 그럼 됐죠? 뭐, 동서. 당신 그만 못해? 여보, 동서가 글쎄. 그만하고 당장 나와. 나중에 슬쩍 보니 아주버님이 형님을 데리고 나가 밖에서 엄청 혼내더라고요. 형님은 그게 또 뭐가 그리 열받았는지 그 길로 집으로 가더니 달인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나타났어요. 진짜 여러모로 사람이 덜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이 장례식이 끝난 뒤 2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더는 형님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 형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어요. 왜 형님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 시아버지께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신우이가 그렇게 떠나고부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되어 자주 시댁을 방문했죠.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몸이 크게 아프셔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시아버지에게 큰 병은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신우이의 죽음이 시아버지께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병이었죠. 그러고 보면 이전에는 나이에 비해 덩치도 좋으시고 정정하셨던 시아버지셨는데요. 신우이 죽음 이후 급속도로 늙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위로할 방법이 과연 세상에 있기나 할까 싶었어요.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했죠. 놔두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다니고 있다. 니들은 니들 살쿵이나 해라. 그게 효다. 시아버지께서 합가를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1년 뒤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어이 꿈에 지수가 나왔다. 아가씨가요? 그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모습이었는데 글쎄 방 안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 꿈인데도 딱 알겠더라고. 집은 내 딸이 찾아온 거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 예비랑 함께 있겠냐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녀석이 방문을 닫고 어찌나 못 들어오게 막던지.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뒤 시아버지는 주무시듯 돌아가신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온 가족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죠. 장례식은 눈물 속에 치러졌어요. 그렇게 자기 딸을 아끼더만 가는 길까지 따라갔네. 우리 오라비가. 그 험한 길을 따라왔다고 지수가 얼마나 하늘에서 슬퍼하겠어. 이후 시어머니께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모실 계획을 세웠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집이 넓은 아주버님 댁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형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고맙지만 혼자 지내고 싶구나. 네 시애비도 니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합가는 반대하지 않았냐. 내 생각도 다르지 않아. 나 아직 건강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시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어머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러나 어머니 혼자 계신 집을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의 생일을 맞아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물론 형님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이 형제인 이상 그 모임을 막을 이유는 없었죠. 결국 저는 오랜만에 형님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모임은 평범하게 시작되었고 모두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형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애들 겨울방학에 뭐 할 거야? 저런 질문을 하는 형님의 의도는 뻔했어요. 또다시 무언가를 자랑하려는 속셈이었죠. 예상대로 형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2주 살기를 간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키장도 예약했고 호텔도 다 잡아놨어. 겨울엔 강원도만한 곳이 없잖아. 안 그래? 워낙 고급 호텔을 15박이나 잡아서 돈 좀 들었지만 죽어서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즐길 땐 즐겨야지. 동산에는 뭐 계획 있어? 저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여행 가요. 저희는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곳으로 한 달 살기 하러 가려고요.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어머, 동서, 신혼여행 보라카이 갔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럼 보라카이에서 한 달 살기 하겠다는 거야? 네, 맞아요. 형님은 저에게 지기 싫었는지 곧바로 이것저것 묻더군요. 뻔하죠. 질문들 던지다가 틈이 보이면 저희를 깔아뭉개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래? 보라카이가 필리핀이지만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은데 알고 가는 거 맞지? 거기서 한 달 살려면 돈 1,000원 쓸 텐데. 네, 다 알아봤어요. 최대한 아끼면서 지내야죠. 진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추억 만들어주려고요. 그래? 은근 돈 많네. 그나저나 숙소는 어디로 잡았어? 나는 예전에 샹그 땡땡으로 호텔 잡고 갔었거든. 동서도 숙소 안 잡았으면 거기로 잡아. 거기가 정말 최고였어. 샹그 땡땡은 보라카이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형님은 제게 그 호텔을 추천하며 저를 보고는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아마도 너희 주제에 그런 곳에서 지낼 수 있겠냐 이런 느낌의 미소였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형님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때 그 샹그 땡땡 당신이 하도 조르길래 진짜 큰맘 먹고 딱 2박으로 카드 긁고 나왔잖아. 돈 아까워. 아주버님의 말에 형님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아무도 형님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형님의 성향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곧바로 본론을 꺼내시는 걸 보니 심기가 불편하신 듯 했습니다. 니들 해외로 한 달 살긴지 뭔지를 간다며? 집 놔두고 왜 호텔을 찾아다니면서 비싼 돈을 쓰는 거냐? 죄다 카드로 긁어서 간다고 하던데.
카드도 결국 다 빚이야.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펑펑 쓰니? 아끼고 살아야 나중에 진우 학비도 될 거 아니냐. 뻔했어요. 제게 자랑질해서 밀린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이상한 말을 전달한 것이 분명했죠. 저희 부부가 카드 빚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 이야기 형님한테 들으셨어요? 형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빚지면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경비는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준비한 거예요. 남편도 1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번엔 제가 수고한 남편에게 휴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으셨어요. 그러냐? 첫째가 하도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된다고 말하길래 나도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 근데 그곳은 뭐가 그렇게 좋니? 필리핀이라면서. 네,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따뜻해서 겨울에 가기 딱 좋아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어머님,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아이고, 난 됐다. 난 필리핀은 별로야.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라. 해외 나가는 거니 건강들 조심하고. 그 말씀에 저는 형님 가족도 겨울에 강원도로 여행을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 고향이 강원도였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흥미가 생긴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래? 강원도? 강원도에 명자가 아직 살고 있나? 뭐 하여간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형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요.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전화하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동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우리 강원도 간다는 얘기를 해? 가만 보면 동서 입이 참 가볍다. 보라카이에서 호핑 투어하면 아주 입만 뜨겠어. 이제 어쩔 거야? 뭐를 어째요? 급하다면서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우리 강원도 여행 따라오신다잖아. 이거 어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알고 보니 형님은 어머니가 갑자기 강원도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해서 분노를 하는 거였죠. 이런 걸 보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나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겠다는데요. 형님, 어머니도 연세가 드셨으니 이번 기회에 모시고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화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저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형님이 극도로 반대를 했지만 아주버님이 강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죠. 그런데 출발 직전에 아주버님께서 급히 일이 생겨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주 형님이 기겁을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호텔이고 다 예약을 해두었는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가기 싫어서 여행 취소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죠. 무엇보다 조카가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형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조카 민주만 강원도로 떠났죠. 그리고 저희 부부도 며칠 뒤면 보라카이로 출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행을 준비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현우야, 큰일 났다. 어머니가 사라졌대. 강원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데 니 지금 당장 와야겠어.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사라졌다니. 일단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어서 와.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강원도로 향했어요. 아들 진우를 친정에 맡긴 뒤 곧바로 강원도 강릉으로 차를 몰고 갔죠. 강릉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도착을 못한 듯 했고요.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와 남편이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사라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사실 어머님께서 강원도에 사는 친구분 집에 가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던 아주버님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호텔에서 어머니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 친구 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님께서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내 딴에는 어머님도 친구분하고 지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낮에 어머님 친구분에게 연락 온 거야.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는데 사라지셨다고. 그런 걸 왜 이제야 말하는데? 어머니가 친구분 꼭 뵙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런데 민주도 할머니랑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머님하고 민주는 어머님 친구분 집에 있기로 하고 나는 강릉에 있는 호텔로 간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주버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민주를 두고 당신 혼자 호텔로 갔다고?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은 친구분 때문에 그렇다 치고 민주는 왜 거기 두고 가? 형님은 당황하며 입을 열었지만 아주버님은 말을 막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랑 민주 거기에 두고 당신 혼자 편하게 놀렸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런 일이 터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를 무사히 찾는 게 우선이었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의 행방을 찾기로 했고 저도 최대한 형님의 말을 정리하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 강릉에서의 밤이 시작되었죠. 경찰은 시어머니의 친구집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골 지역이라 CCTV가 없는 구간이 많아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집을 나서는 장면은 포착되었지만 이후 행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초조한 나머지 난리가 났고 저희 부부는 보라카이 여행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머물고 있던 강릉 호텔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고 저희도 근처 숙소를 잡아 시어머니를 찾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진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미쳤어? 아이 형 진조해. 대체 왜 그래? 야, 호텔방에서 뭐가 나왔는 줄 아냐? 아이 뭐가 나왔는데 그렇게 흥분을 해? 진정 좀 해. 야,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걸 봐라. 아주버님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남성이 사용하는 피임용품이었어요. 이게 호텔에서 나왔다고요. 보통 이런 건 모텔 같은 곳에나 있는데. 오해라고, 오해야. 대체 몇 번을 말해? 나는 그저 당신하고 뜨거운 밤을 보낼 생각에 미리 준비해서 간 거라니까. 이게 계속 개소리 할래? 내가 그렇게 병신으로 보여?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왜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게 화장실에 있는데? 자, 내가 대체 뭐를 오해했는지 설명을 해봐. 그게...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죠.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크게 싸웠고 화를 참지 못한 아주버님이 형님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넌 어머니랑 민주를 다른 곳에 팽개쳐두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 원래 그럴 목적이었어? 야, 이혼해. 너같이 더럽고 불결한 여자랑 너는 하루도 같이 못 살아. 형님은 울며불며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단호한 태도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경찰로부터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고 어린 시절 본인이 살던 고향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 그 집에서 계셨던 거죠. 다행히 어머님의 고향 친구가 시어머니의 이상한 상태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주어 무사히 발견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돌아온 아주버님은 형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울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민주를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주버님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주버님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겠다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저희도 당연히 아주버님이 이혼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좋아. 이혼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민주 키워. 그리고 나한테 어떠한 애정도 바라지 마로. 그냥 민주 엄마로서 죽은 듯이 살아. 그게 네가 감당해야 할 벌이야. 형님은 자존심을 굽히며 결국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간신히 이혼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결정인데 저희가 나서서 뜯어 말리기도 어려웠죠. 이후 형님은 치매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더는 큰 소리도 치지 못했죠. 아주버님은 딸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날 이후 형님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용서를 받은 후 반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형님은 반년이 지나 또다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고였죠. 최소한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무렵 아주버님은 하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상황이 더 나빠지며 집을 팔아야만 했죠. 아주버님 소중에 남은 돈은 많지 않았고요.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가족은 방 3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조카를 키우며 치매인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한 저와 남편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자. 아주버님이 이 상태로 계속 어머님 돌보기는 힘들어 보여. 그게 맞겠지.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우리도 힘들 텐데 일단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 저희는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것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죠. 결국 남편과 아주버님은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직 이 사실을 형님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형님이 저지른 외도에 대한 대가로 아주버님이 내건 용서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나는 은실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으면 좋겠어. 그게 은실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니까. 형수님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잖아. 형이 형수님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내가 나서볼게. 형님에게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에서 여전히 형님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어요.
과거 형님의 외도로 인해 크게 다쳤던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요. 그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주버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잘 알아보셨지만 형님은 못 알아보시고 못된 아줌마라며 욕을 하셨죠. 그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머니를 챙기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형님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맡기고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 못된 아줌마가 밥도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점점 말라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드렸고요. 하지만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리니 아주버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은실이가 밥을 차려드려도 어머니가 자주 엎으셔. 하도 많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시를 발견했죠.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원래 계획이라면 월요일에 방문할 차례였지만 어머니께 빨리 홍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날 곧장 아주버님 집을 찾았습니다. 자주 방문했던 터라 저는 아주버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안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자꾸 엎어요? 사람 힘들게 해놓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못된 아줌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싫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형님은 격분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식탁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급히 다가가 형님을 말리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형님은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동서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가 맨날 이래.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내가 뭘 해도 다 싫다고 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정우 씨는 어머니 말라간다고 나한테 난리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던져버린 죽이 한가득 널려 있었어요. 아마도 형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만든 죽 같았지만 이미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달래며 다가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배고프셨죠? 제가 먹을 거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못된 아줌마가 먹지도 못할 걸 줬어. 나 밥 좀 줘요. 밥. 그 말을 듣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저를 향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여긴 왜 갑자기 왔어? 그냥 월요일에 나오지. 어머니께 드리려고 홍시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형님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급히 홍시를 씻어 시어머니께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걸 허겁지겁 드셨죠. 시어머니가 홍시를 드시는 사이 형님은 거실에 뿌려져 있던 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겨워 죽겠네. 동서, 나 나갔다 올게. 어머님 좀 부탁해. 그리고는 형님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홍시를 다 드신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더 드실래요? 밥 더 줘. 배고파.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냄비에 남아있던 죽으로 다시 밥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냄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히 락스 냄새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냄비를 들여다보던 그때 아주버님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재수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급히 아주버님에게 냄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만든 죽에서 락스 냄새가 나요. 이거 좀 보세요. 네? 아이, 설거지 하다가 남은 냄새 아니에요? 누가 락스로 설거지를 해요. 제 말에 냄비에 담긴 죽 냄새를 맡은 아주버님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어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온실이 어디 갔어요? 형님은 방금 전에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어디 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재수씨, 저 잠깐 다녀올게요. 어머님 좀 부탁드려요. 그러고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바로 아주버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도 냄비를 확인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아이, 설마 형수가 일부러 어머니 음식에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 남편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그동안 뭐 드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수, 그게 누군데? 어머님한테 밥 차려준 여자분이요. 그 못된 아줌마? 그 마귀 같은 아줌마가 나 죽이려고 한다. 나 좀 살려다오 며느라. 그년이 나한테 자꾸 이상한 걸 줘. 치매 노인의 말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냄비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형수가 일부러 여기에 락스를 넣은 게 확실해. 근데 이 여자를 당장...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형님에게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이 집에 안 계시던데. 형수가 만든 죽에서 락스 냄새가 난 거 형도 알지? 나 솔직히 형수 이제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어. 형한테 미안한데 당분간 어머니 우리 집에서 내가 모실게. 아주버님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내가 할 말이 없네. 알았어. 어머니 잘 부탁한다. 내가 조만간 연락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상태와 형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남편은 경찰인 자기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인 지석 씨는 남편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지석 씨는 매우 놀라했습니다. 지석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희가 가지고 온 죽의 일부를 분석해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3일 뒤 지석 씨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여보야, 분석 결과 나왔는데 너 놀라지 말아라. 죽에 다량의 락스 성분이 검출됐어. 고의적인 볶음물 혼합이 맞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바로 형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주버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숨을 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 이제 아주 막가자는 것 같다. 사실 나도 네 형수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사업이 어려워진 뒤로 은실이가 자꾸 집을 비우길래 혹시나 싶어 사람을 붙였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났더라고. 이미 증거도 다 확보해놨어. 저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이 바람을 다시 피우고 있었다니 그 사실에 남편도 크게 분노했어요. 이후 형님은 경찰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대고 난리를 피웠죠. 당신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난 우리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였을 뿐이야. 치매인 양반을 위해서 희생한 건 나라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그러나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형님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아주머니께서 끓인 죽에서 다량의 락스 성분이 나왔어요. 이건 실수로 들어간 양이 아니라고요. 형님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요. 실수였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잘못 들어간 거겠죠. 실수라면 한 번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반복적인 행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줌마 시어머니인 김혜우 씨 소변 검사도 했고 혈액 검사에 위 내시경 검사까지 다 해봤어요. 오랜 기간 낙스를 드셨는지 식도 부분에 화학적 화상을 입은 흔적도 있다고요. 그만 발뺌하세요. 형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함을 질렀죠. 몰라. 다들 내가 미워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식사에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넣은 혐의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님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판사님, 저는 억울해요. 전 어머니를 위해 애썼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검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형님의 범행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특히 형님이 아주버니 몰래 내연남과 만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형님의 평판은 더 추락했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섞은 음식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가족을 기만하고 가정을 파탄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형님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요. 그러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고 형님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형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들의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고 저와 남편이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뵈며 돌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과 소송으로 이혼 후 딸 민주를 키우며 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의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죠.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은 새파랗게 어린 20대 남자더라고요. 진짜 형님은 파면 팔수록 그단만 나오는 여자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사업이 실패로 끝났지만 조용히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교훈으로 남았어요.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에 빠져 가족을 해하려는 끔찍한 행동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형님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점차 형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며 요양병원에서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조용히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이제는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걸 넘어서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네요. 그래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